이제 오늘이 네 번째 강좌하고 다음번은 이제 우리 답사 할 곳, 그리고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다음 강의 때 더 하시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한 후에 마지막 강의를 할 거고요. 오늘은 마지막 왕조인데, 이 마지막 왕조인데 그 황궁하고 그 다음에 기록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역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왕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요. 특히 한국인들이. 그런데 이 왕조는 베트남에서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불러온 왕조라는 생각에 별로 이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 이 왕조 바로 전에 있던 농민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서산 왕조, 서산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 왕조지만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고요. 1802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지는데, 그 이전에 유학이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그 레왕조 시대의 자유로운 유학, 베트남적인 유학의 어떤 한계들이 막 노정되면서 삼교 동원, 그러니까 유교, 불교, 도가, 도교 이 세 가지가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그런 사상이 막 형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유학으로 돌아가서 왕조를 만들어서, 이 왕조의 유학은 굉장히 딱딱해요. 새로운 게 나오지 않고 좀 교조적인 특성이 있어요. 보면 하노이가 위잖아요. 여기가 이제 천년 수도인데, 근데 마지막 왕조는 여기다가 도읍을 해요. 중부지방에다. 여기다가 도읍을 하는 이유는 원래 이 왕조의 전신이 이쪽을 중심으로 하던 그 레왕조의 정씨 세력과 원씨 세력, 응엔씨 세력이 나눠서 남북조로 나뉘어졌을 때 남부 지역을 다스리던 그런 이제 군주였죠. 그러니까 왕은 아니었지만, 황제는 아니었지만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런데 나중에 남부에서 북부까지 모두 하나의 그 영토로 만들고 나서 수도를 어디에다가 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는데, 여기다가 수도를 못 해요. 북부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북부에 있는, 제가 듣기로는 북부에 있는 그 학자를 찾아가서 우리 왕조가 어디에다가 도읍을 하면 좋겠느냐. 하노이도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천년 동안 이어져 온 그 대표적인 곳이니까. 근데 북부가 너무 세력이 강하니까, 자체 세력이. 그래서 중부에 자신들의 근거지에다가 수도를 만들어요. 그게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의 수도이고, 지금 한국인들이 이제 여행을 가면 뭐 다낭 갔다가 거기서 고개를 하나 넘어가면 회라는 곳에 있는 왕궁인데요. 이 왕조 바로 직전에 서산 농민 왕조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서산 지역이거든요. 서산 지역인데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이고 큰 강이 흐르고 있고, 큰 강이 끝나는 데는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다가 중국에서 출발한 배들이 첫 기항지로 삼는 바다였고, 예전에는 참파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현대사에서는 한국군이 이 지역, 그러니까 이 바닷가는 아니었고 산 쪽 지역에서, 여기가 가장 최전방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많이 죽고 격전을 벌였던 곳이고,
그래서 이쪽 지역에 제가 혼자 다닐 때도 조심하라는 게 한국인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여전히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런데 15년 전 이때만 해도 좀 직접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있었고 제가 혼자 가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점심때가 한참 지나서였어요. 근데 그 남자 주인분이 어디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그냥 한국인이라고 했더니만 밥을 주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그 부인하고 딸이 멈칫하고 이제 있다가 그래서 제가 베트남어도 좀 하고 이러니까 그 주변에 또 식당도 없었어요. 좀 산이어서.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암묵적으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밥하고 뭐 간단한 거 이렇게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있고 이쪽으로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흔히 얘기하는 그 한국군이 학살한 지역들이 있고 이곳 곳곳에는 그 미군 증오비들이 세워져 있어요. 한국군 증오비는 미군에 비하면 많지 않은데 미군 증오비는 거의 마을마다 세워져 있어요. 이곳을 근거지로 해서 17세기가 되면 그 반란이 계속 일어나면서 여기서 농민군들이 일어나는데 이 지역에서 일어난 3명의 형제예요. 삼형제. 삼형제가 농민군을 이끌었던 이제 주요 세력인데 이 삼형제가 아까 그 산속에다가 요새를 짓고 탐관오리나 지주의 것을 빼앗고 이제 그걸 이제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러면서 세력이 점점점 확장을 해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이제 점령을 하면 거기를 이제 해방시켜요. 그러니까 세금이나 이런 것도 없고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제 토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농민들의 굉장한 환영을 받아서 순식간에 농민군이 형성이 돼요. 이게 아까 중부 지역이에요. 회 근처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토지 문서나 이제 세금, 그 다음에 이렇게 부당하게 이렇게 그 돈을 이렇게 빌려 쓴 문서 이런 것들도 다 태워서 없애기도 했고요. 이 삼형제가 지금과 같은 베트남 영토를 만들어요. 그 이전까지는 아까 회에서 위쪽만 베트남이었어요. 그 밑에는 베트남이 아니었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이 삼형제가 큰 형은 중부, 둘째는 이제 남부, 셋째는 북부, 요 세 군데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들이 이제 황제에 오르면서 지금과 같은 비슷한 베트남의 영토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남부에는 뭐 크메르, 태국 뭐 이런 세력들을 이제 좀 몰아내고 했었고 중부는 이제 원래 이 세력권이었고 그리고 북부는 그 이전 왕조들이 남아 있었지만 마지막 그 가장 강하고 똑똑했던 이제 막내가 올라가서 황제에 오르는데 사실 황제에 오른 것도 청이 한 20에서 30만 정도로 청나라가 침략을 해와요.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황제에 올라서 기존의 황실로는 대항을 못하니까 황제에 올라서 약속을 하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일주일 만에 몰아내겠다. 그런데 주력군은 아까 중부지방에 있었어요. 그 북부 하노이까지 가서 일주일 안에 몰아내겠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농민군이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10만에서 뭐 20만이 안 됐었는데 청은 강력한 군대였죠. 그래서 29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5일 만에 함락을 시켜요. 하노이성을 청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5일 만에 하노이로 가서 하루 싸워서 이제 몰아내거든요. 근데 청이 전혀 예상을 못한 속도전을 썼어요. 3명이 일설에 따르면 3명이 병사가 한 조가 돼요. 그러면서 행군을 하면 가다가 밥도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막 잠도 자야 되고 이러잖아요. 3명의 병사가 1조를 만들어서 그 병사 앞과 뒤 두 병사 사이에 해먹을 이렇게 만들어요. 한 명은 거기서 쉬는 거예요. 2명이 막 가. 또 있다가 다시 하면 교대. 다시. 그리고서 밤새도록 진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속도로 이제 하노이에 간 거죠. 그리고 하노이에 갈 때 이게 광중 황제의 상이고요. 그 아까 중부지방에 있는 상이고 저쪽은 VT 수원,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배시춘이라는 여성 장군이에요. 서산 오걸 이러면 삼형제 그리고 이 VT 수원의 남편 그리고 이 여성 장군 5명을 이제 서산 오걸 이렇게 부르는데 이 여성 장군은 코끼리 부대를 이끌었어요. 코끼리 조련을 잘했고 그리고 무예가 아주 뛰어나서 처음 그 남편을 만날 때 남편이 호랑이에게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 부인이 이제 호랑이와 싸워서 호랑이를 물리치고 남편을 구해내요. 그리고 이제 둘이 결혼을 하고 서산군을 이끄는 중요한 장군들이 되는데 굉장히 탁월한 호랑이 부대를 이끌었고 나중에 코끼리 부대를 나중에 이제 응웬왕조의 그 자롱제 시작한 서산 왕조를 이제 무너뜨리고 응웬왕조를 시작할 때 이 잡혀요. 사로잡히는데 어떻게 죽이냐 하면 자신이 조련한 코끼리에게 밟혀 죽이도록 이렇게 그런 형벌을 내리죠. 근데 코끼리가 이제 안 밟으려고 해요. 자기를 주인이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일설에 따르면 드라마틱하게 코끼리를 달래면서 이제 자신을 죽이도록 그랬었던 여성이에요. 근데 지금도 뭐 학교 이름이나 거리 이름이나 이런 데 많이 쓰여요. 가운데는 광중 황제가 청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러 갈 때 이를테면 약간 출사표 같은 그런 글인데요. 이게 즈놈으로 돼 있어요. 베트남어 이두처럼. 그러니까 한자하고 조금 달라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여기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렇게 5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청을 몰아내는 이유에 대한 거를 써요. 첫 번째는 우리가 머리카락을 기를 수 있도록 청은 이제 변발을 시키니까 우리가 머리카락을 기르고 있는데 청의 침략을 받으면 우리는 변발하고 머리 따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싸우자 우리가 머리카락을 계속 길러서 살 수 있도록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싸우자 우리가 계속 검은 이빨을 가질 수 있도록 흑치에 관습이 있었죠. 그쪽에 이빨을 까맣게 만들어요. 그 씹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계속 씹으면 이빨이 까맣게 되고 약간의 그 환각 작용도 있고 또 이제 이빨을 좀 튼튼하게 하는 그런 작용도 있어요.
그 이빨을 잘 까맣게 물들일수록 이제 더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가 백제 흑지상지를 이야기할 때 흑지를 이제 여기 이 지역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고 이빨을 까맣게 하는 것은 어떤 베트남 쪽에 고유한 어떤 문화, 이거를 지키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자. 두 번째는 수레바퀴 하나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적군이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싸우자. 그리고 수레바퀴 하나도, 또 갑옷 한 조각도 온전하지 못하게 다 파괴해서, 철저히 파괴해서 격퇴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쟁을 할 때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군사적으로 승리를 하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남국의 주인이 우리라는 것을 알도록 해요. 이 남국의 주인이 우리가 남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깨우쳐 주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싸우자. 그러니까 문화하고 그 다음에 싸웠을 때 어떤 반드시 승리하자.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은 우리다라는 그런 의식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이게 한자가 아닌 진음을 써요. 베트남의 자신들의. 여기가 회에서 넘어가는 도로인데요. 이곳을 넘어가면 전혀 다른 문화가 펼쳐지는데, 그게 참파 문화들이 펼쳐져요. 그리고 신기하게 이 고개를 넘어가면 기후가 바뀌어요. 이 고개 위쪽, 회에 있는 쪽까지만 해도 약간의 겨울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이 있고 이러거든요. 약간의 가을도 있고. 근데 이걸 넘어서면 기온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서 건기우기가 있는 곳으로 바뀌어요. 이곳이 어떤 문화의 경계이자, 오랫동안 문화의 경계이자, 어떤 국가의 경계이자, 뭐 이런 베트남 남쪽의 강력이었어요, 이 산이. 산이 높아요? 그다지 높진 않은데 쭉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바로 바다가 있어서 이 산이 아니면 이제 이곳을 넘어올 수 없는, 바다를 통해서 이제 넘어오긴 하는데 넘어올 수 없는 그런. 이 정도에 이렇게 바로 바다로서부터 이어져 있어서. 왜 이렇게 되지? 그리고 바로 바다가 있고, 이걸 넘어서자마자 이제 강과 바다가 이어지면서 이런 약간 담수호 비슷하고 이렇게 바닷물도 들어오고, 비가 많이 내리면 이제 약간 이 호수 또는 강하고 호수가 이어져 있는 이런 곳인데,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염분이 좀 낮아지고, 이제 바다가 올라가면 염분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곳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리고 같은 물고기나 같은 새우라고 하더라도 이쪽이 훨씬 맛이 있어요. 그래서 회라는 곳이 마지막 왕조의 그 도읍지였지만 음식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도. 이게 이제 예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해운관. 이쪽은 이제 베트남 영토였고, 저쪽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다낭이랑 이쪽에 참파 영토. 이렇게 된 거지.
잠깐만요. 요걸 지나면 이제 이런 힌두교, 참파니까 힌두교의 이런 유물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완전히 다른 월족하고는 문명이죠. 이게 맷돌처럼 보이지만 이 사이에서 이제 어떤 생명이 만들어지는 그런 의미를 지니죠. 이제 음양이고 링가 뭐 요니고. 이런 조각품들을 만들어요. 힌두를 상징하는. 저는 이제 힌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가네샤, 뭐 비슈누, 뭐 이렇게 막 그런 신들의 상들을 조각해 놓고 그게 약간 불교하고 이렇게 스팝이 된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이 참파에도 여신이 있거든요. 아까 그 여신들이 북방에서 내려온 여신이 있어요. 류행공주. 예. 그 여신하고 둘이 만나요. 만나서 새로운 형태의 그 여신에 대한 신앙이 생겨요. 그게 지금 여기 회왕실에서 여신을 믿었던 곳인데 강가에 있는데 이 여신이 이제 북방에서 내려온 여신이 남방의 여신하고 만나서 새롭게 이렇게 하나로 형성이 된 그 여신을 모신 곳이에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기도하러 가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기도를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거 건물이고 이렇게 강가에 따라서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뒤로는 산이 이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하노이는 거의 이제 파괴가 됐고 다 폭격으로, 이것도 폭격으로 파괴가 됐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황궁인데 이게 이제 황궁으로 들어가는 오문이에요. 오문. 그러니까 정문이죠. 이게 정문을 밖에서 안으로 바라본 모습이고 이쪽은 다 해자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안에서 밖으로 그 오문을 바라본 모습이에요. 이렇게 지나서 들어오자마자 아까 사진은 여기 서서 찍은 거거든요, 제가. 정문을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게 태화전이에요.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왕이 진무를 보던 근정전인가요? 그리고 요 위쪽에 보면 이제 정일품, 종일품 이렇게 쭉 품계 비석이 쭉 서 있어요. 양쪽에. 이게 태화전 안의 모습이고 이쪽에 용상이 이렇게. 응? 아, 여기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나무가 견디질 못하니까요. 그 습기에. 그리고 황궁을 짓는데도 물이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서 나갈 수 있도록 치수와 관련된 시설들을 많이 해요. 그 성벽을 만드는데 아예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견고하게 밖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들기도 하고. 이건 그 황궁의 제일 끝에 있는, 제일 안쪽에 있는 건중루 혹은 건중전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황제 부부가 살았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건축 형식을 보면 알겠지만 프랑스 영향을 받은 거죠. 프랑스 영향을 받아서 실제 그 내부도 약간 이제 프랑스적인 게 들어가 있는 그런 건축 형태예요.
이게 해자이고 이게 황국인데 벽돌로 쌓은 다음에 겉에다가 이제 석회랑 이런 걸로 다시 다 마감을 해서 겉으로 보면 이렇게 매끈해 보여요. 그다음 칠까지 하고 이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가요. 여기 넘치더라도. 이 해자는 그 앙코르와트처럼 해자 방어의 역할만이 아니라 강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물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이런 게 곳곳에 있어요. 도시 곳곳에 만들어져서 물을 이제 담았다가 다시 내놨다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기대인데 그 성에 오면 가장 앞쪽에 기대가 딱 서 있어요. 이 기대가. 지금은 이제 베트남 국기가 있지만 그때는 웅엔 상징 기가 걸려 있었겠죠. 물이 잘 넘쳐요. 예, 이것도 황궁이 바로 그 강 옆에 건설이 되어 있어서 비가 좀 많이 오면 금방 물이 넘치는 이렇게 이제 성벽이 쭉 있는데 해자는 넘치고 물이 막 있는데 이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강이 범람했을 때예요. 제가 여행 갔을 때인데 강이 범람해서 호텔도 막 부서지고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그 장갑차 같은 거를 타고서 이제 구조하러 다니고 이럴 때였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제 그 낚시질을 하고 있어요. 조그만 배를 이제 들고 와서 막 물고기를 잡더라고요. 한쪽에서 막 물난리가 난 상황인데도 그냥 태연하게 그러려니 하고 집에 있는 그 함석판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배를 타고 황제죠, 황제. 어린 황제 모습. 지금 이건 1907년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마지막 황제와 마지막 황후의 모습인데 이분들이 가장 유명해요. 격변기도 했고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황후 때문에 남방 황후인데요. 황후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요. 이 황제는 마지막 황제였지만 1945년에 이제 베트남 민주공화국에 옥세하고 이제 복엄을 다 넘기고 나서 고문으로 물러 앉았다가 다시 프랑스군이 들어오면서 다시 프랑스 군이 세운 나라의 황제가 또 됐다가 또 남부 응어딘지엠이 만든 베트남 공화국까지 이어지다가 거기서 이제 폐위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한 황제인데 되게 바람둥이였어요. 너무나 바람둥이였던 황제이고 그리고 이 황후는 프랑스 유학파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회 황실에 맞먹을 만큼 재력을 가진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이제 기숙학교에 가서 파리에서 유학을 했고 키가 175였어요. 그리고 상당히 아름다웠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파티에서 처음 보고 반해서 이렇게 둘이 황실에서도 반대를 하고 이쪽 집안에서 반대를 했죠. 프랑스에서 살고 자유롭게 지내던 여성이 그 황실에 가서 어떻게 살겠냐고 그 격식 따지면서 그 황실에서는 얘는 크리스찬인데 카톨릭인데 황실은 유교하고 불교. 그런데 문제는 이 카톨릭은
카톨릭끼리만 혼인을 해야 되는 뭐 그게 있는가 보더라고. 교황청으로부터 경고를 먹어요. 이 황후가 불교도하고 혹은 이제 유교하고 결혼을 했다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넘어서 둘이 결혼을 해요. 근데 요청한 게 뭐냐 하면 이 황후가 일부 일처 황제에게, 또 황제는 막 한 10명, 20명의 이제 비가 있잖아요. 그 자식들도 많고. 근데 이 황후는 나 혼자 이외에는 안 된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황후로 책봉해야 한다. 무슨 비하다가 나중에 사후에 이렇게 황후로 추존하는 게 일상적이었대요. 근데 살아있는 바로 결혼하자마자 이제 황후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오케이, 당신은 불교 믿어. 나는 카톨릭.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모두 카톨릭 세례를 줄 거야. 그 5가지 조건을 내걸어서 혼인을 해요. 그런데 뭐 좀 지나고 다시 바오다이 황제는 계속 바람을 피고 이렇게 다니고, 이 황후는 쓸쓸하게 지내죠. 쓸쓸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1945년에 폐위되면서 프랑스로 가서 50도 안 돼서 일찍 죽어요. 쓸쓸하게. 그때 장례식도 안 오죠, 이 남편은. 여기는 회 왕조의 그 문묘인데 이제 부서져 가지고 새로 복원들을 아직 다 못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대성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노이에 비하면 좀 규모라기보다는 좀 약간 정교하지 못하다고 해야 될까요? 안에 건물터들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이 회 지역이 그 미국하고 이제 남북 베트남이 전쟁을 할 때 격전지였어요, 회가. 거기에 남아있는 진사비예요, 이것도. 근데 비석의 크기나 뭐 이렇게 형태나 이게 하노이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명랑제는 이제 남교단이 남아 있어요. 남교단이라는 말은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공식적인 시설은 중국 이외에는 만들 수 없었어요. 근데 명랑주는 이제 만들어서 첫 번째 황제부터 제사를 지내요, 여기서. 매해 제사를 지내는데, 이곳에 제사를 지내는 자체가 천자의 그 위엄을 나타내는. 근데 이게 떠있선 왕조가 수많은 민심을 이렇게 얻고 있었는데, 마지막 광종 황제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근데 응웬왕조가 다시 프랑스의 힘을 빌려서 정벌을 하고 나서 이제 새로 왕조를 세웠으니까 별로 민심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북부에도 갈 수가 없었고, 남부에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해요. 남부는 워낙 다양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도 뭐 이슬람교, 뭐 기독교, 그다음에 불교, 크메르게 불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서, 그다음에 그 민간 신앙들도 섞여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고, 또 거기는 북부처럼 마을이 딱 이렇게 정형화돼서 딱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물길 따라서 이제 마을이 생겼다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기가 되면 물이 차오르면 집이 없어지니까, 그럼 강길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집을 굉장히 이동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없어져도 그만인 것 같은 집들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물이 안 차오르는 지역에는 2층으로 집을 지어서 1층은 비워놔요. 그 물이 차니까. 지금 남아있는 남교단이에요.
위에는 동그란 원, 천원 지방이죠. 밑에는 사각. 그리고 천지인, 이제 세 가지를 형상화한 그런 남교단이고요. 이게 이제 그 가장 위의 모습인데, 여기는 황제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었죠. 여기서 제사를 지냈고, 지금은 이제 이런데 여기는 원래 파란색, 청색이 밑에 이렇게 발라져 있었고, 두 번째 땅은 이제 황색, 세 번째 사람은 적색이 발라져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그 왕조의 정통성을, 나는 우리 왕조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걸 강하게 이렇게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고, 매해 그렇게 의례를 치르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의례도 복잡하니까 좀 이따가는 3년에 한 번씩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그 첫 번째 황제 릉 모습이에요. 응엔왕조 중에 풍수지리적으로 가장 탁월하다는, 무덤이에요, 이게. 자롱제의 무덤, 첫 번째 황제의 무덤이에요. 무덤이면 저게 화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화장 아니고 매장. 매장인데 좀 이거 올라와 있네요. 이건 완전히 그 돌로 막아놨어요. 네, 돌로 완전히 막아놓고 누구도 이제 할 수 없게. 이게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이건 첫 번째 황제 무덤이거든요. 그 합장릉이고. 모양 그대로예요. 그대로, 예. 근데 땅 속에 묻은 거예요? 묻고 이렇게 형태를 갖춘 거예요? 안에다가 있나? 땅이 아니라 이 안에다가 이걸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돌로 쌓아가지고 무덤 형태를 만들어 놓은. 석실은 좀 독특하네. 좀 독특하죠. 그 북부 지역에는 원래 쇄골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묻어서 우리 그 진도나 이쪽 지역에 풍장에서 한 3년 지나면 뼈만 이렇게 다 수습해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씻어서 다시 그만한 함에 만들어서 이렇게 모시는 그런 장례 형태를 했어요. 아마 여기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이 황제가 베트남에서 가장 강성한, 응엔왕조 중에 가장 강성한 국가를 이끌었던 황제인데, 밍망이라는 황제예요. 명명이라는데 한자로 하면. 이 황제는 둘째 황제죠. 아까 첫째 황제고. 이 둘째 황제의 무덤은 못 들어가도록 막아놨어요. 황제는 한 번 이렇게 장례를 딱 치르고 나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이렇게 막아놓고, 밖에 있는 그런 제실에서만 이제 제를 지낼 수 있도록,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은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1년에 한 번인가? 뭐 제사 지낼 때만 열린다고 했어요, 여기는. 근데 아까 첫 번째 황제릉은 그냥 열려 있었고요. 이 밍망 황제는, 응엔왕조는 13명의 황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황제는 그렇게 태국으로 도망갔다가, 서산 왕조에 쫓겨서 도망갔다가 막 프랑스로 가서, 루이 10 몇 세더라? 그 시기가. 거기 하고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용병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무기하고 함선을 사서 농민군을 이제 와서 무찌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이런 이제 국가의 기틀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황제가 올라와서 매우 강력한 유학으로, 이 황제 본인이 굉장히 탁월한 유학자였어요. 근데 첫 번째 황제는
프랑스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특히 프랑스 선교사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선교사가 선교하겠다는데 이렇게 좀 봐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신하들이 반대해도 왕조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공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게 뒀지만 두 번째 황제가 되면 강력하게 탄압을 해요. 박해하고 이제 처형하고. 근데 이 황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평가가 있는데 한 20년, 21년 정도 이렇게 재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응연왕조의 최전성기였지만 가장 많은 반란이 일어나고 천주교도를 엄청 많이 이제 우리보다 더 많이 처형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황제의 이름을 딴 술이 있어요. 민망주, 민망탕 이러는데 이 황제는 응연왕조 중에 가장 많은 왕자와 공주를 만드신. 근데 그 만드는 힘이 나온 게 이제 이 분이 만들어낸 술인데 그 술의 주요한 그 약초 중에 하나가 인삼, 고려삼을 수입을 했다고 되었더라고요. 민망 황제의 자녀 수는 142명. 예. 왕자가 78, 공주가 64명인데 야사지만 그러니까 그 술을 그렇게 유명하게 만든 야사이긴 한데 하룻밤에 뭐 5명의 후궁을 이렇게 임신을 시키는. 그런데 몇십 명이나 있겠네요. 후궁. 그렇겠죠. 몇십 명 그때 제가 그때 알았는데 그때 알았어요. 근데 10명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100명? 100명 한 명이 178명을 낳으면 그래서 이 황제가 그렇게 탄압하고 이렇게 강한 왕권을 유지하긴 했지만 이제 각 반란이 일어나면서 그 민심이 별로 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그 술을 그렇게 빗대고 또 이 황제로서는 실적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황실의 굳건한 어떤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많이 왕자와 공주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황제예요. 민망 황제가. 그 다음에 티오치라는 세 번째 황제인데 이 황제 때도 여전히 이제 천주교를 탄압을 해요. 그런데 약간 힘이 빠져요. 약간 힘이 빠지는 이유가 프랑스 세력들이 점점 이제 공격하려고 그 빌미를 주잖아요. 우리 천주교 박해하니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방어적 차원에서 이제 쳐들어가겠다. 근데 이 황제는 한 5, 6년밖에 재위에 있지 못했으니까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큰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뜨득제 네 번째 황제죠. 이 황제의 무덤이에요. 이게. 이것도 아까하고 비슷하긴 한데 아까 첫 번째 황제 무덤보다는 훨씬 작아요. 이 규모가. 그리고 거기는 합장면이었지만 여기는 이제 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애는 제 큰아들이에요. 이 뜨득제 릉이 응연왕조 릉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런 별장이 있고 루데가 있고 여기서 배에서 이렇게 연주하고 예, 근데 이제 여름에 별장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궁궐에 있다가 별장으로 쓰면서
별장 겸 이제 돌아가시면 그 옆에 바로 무덤을 만드는 그런 구조였어요. 용해낭조.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구성해 놓은 게 이렇게 이런 정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나 이렇게 길을 이렇게 좀 소소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었어요. 뜨득제릉이. 그래서 여기까지 뜨득제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프랑스하고 갈등도 일으키면서 됐는데 이때부터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황제의 릉등일인데 5대, 6대, 7대 그리고 8대까지 이 릉에는 5대, 6대, 7대 세 황제가 있는데요. 5대 황제는 즉위 3일 만에 이렇게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6대 황제는 4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독사를 당하고요. 그 다음에 7대는 8개월 만에 폐위를 당하고 그 바로 다음 9대 황제가 되니까 약 1년 사이에 3, 4명의 황제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그 밑에 그 실권을 잡은 권신 2명에 의해서 독사를 당하기도 하고 폐위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학자들이 이 2명의 권신을 이제 굉장히 미워하죠. 나라를 말아먹은, 왕조를 말아먹은 이제 그런 혐의를 이 2명의 권신에게 둬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이 3명의 황제는 이렇게 폐위된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그래도 황제니까 되자마자 그 권신들을 물리치려고 하니까 죽고 두 번째는 반프랑스 운동을 해요. 반프랑스 운동을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니까 죽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세 황제가 유배 갔다가 또 이제 어디 비행기 사고로 죽고 해서 나중에서야 여기에 모여서 하나의 릉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5대 황제의 릉인데 규모가 작죠. 규모가 작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반프랑스를 했는데 왜 죽었죠? 프랑스 세력이 들어오니까요. 프랑스 세력에 의해서 그러면 예. 살해당한 거예요? 프랑스 세력이 아니라 프랑스 세력과 이제 그 결탁한 이제 그 친프랑스 친불파. 그 정권 유지를 하는데 그쪽에 힘이 있으니까 우리 뭐 친일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제 왕권이 꼬그라들고 프랑스는 이제 들어오고 이 상황이었던 거죠. 그 한뭉이제는 그러니까 8대 한뭉이제는 궁궐에 있다가 궁궐을 몰래 빠져나가요. 몇 명의 대신들하고. 프랑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궁궐을 비우고 황제가 이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나가서 전국에 있는 유학자들과 백성들에게 그 근왕운동, 왕을 이렇게 왕조를 다시 살리자라는 근왕운동에 포고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수많은 농민들까지 참여해서 근왕운동이 벌어져요. 근왕운동이 곧 반프랑스 운동이 된 거죠. 우리 의병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일어나요. 근데 하뭉이제가 그렇게 갔지만 프랑스군 또는 이제 프랑스군에는 베트남 사람도 당연히 있었죠. 그 군에 의해서 몇 년 만에 잡혀서 알제리로 유배를 가고 궁궐을 빠져나가자마자 프랑스군에 의해서 다음 황제가 동카행제가 세워지죠. 그 동카행제의 모습이 이렇게 사당에 여기 무덤이에요. 여기도 무덤인데 되어 있고요. 이게 동카행제의 무덤 입구예요.
그러니까 동카잉제는 그 친프랑스 적일 수밖에 없죠. 프랑스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추대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성태제, 유신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황제의 아버지의 릉이에요. 카이딩제. 그러면 이때는 이미 프랑스에 의해서 모든 게 장악이 됐고 황제는 아무 권한이 없을 때의 릉이에요. 그런데 응해낭조의 릉 중에 가장 규모가 커요. 거대하고. 건축 양식도 좀 다르죠. 프랑스 궁전 같은 이게 이제 카이딩제, 개정제의 자신의 상이에요. 근데 이 개정제는 그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후궁이 12명이 있었지만 어느 후궁하고도 이제 같이 자지 않았어요. 그 관리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후궁을 바치니까 나에겐 아무것도 아무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바치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리고 화장을 막 하고 예쁜 옷을 입고 장신구하고 이런 그런 황제였어요. 그리고 옆에 그 같이 잠을 잘 때 껴안고 자는 그 예쁜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마지막 황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지? 라는 의혹이 일었지만 어쨌든 황제는 이어져야 되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나 봐요. 근데 그거를 정설로 그냥 이 황제가 만들었다고 규정을 하면서 아까 마지막 바오다이 황제가 이어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 황제. 근데 이 황제는 아까 릉을 지으려고 완전히 프랑스의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거든요. 화려하게 지어요. 그래서 그때는 원성이 자자했고 그런 황제였는데 지금 와서는 가장 화려한 궁이어서 수많은 관광 수입을 걸어들이고 있는 역사. 딴 데 안 가도 여기는 가요. 볼만해요, 여기는 가면. (56분이네요) 아까 그래서 마지막 황제까지 한 다음에 이제 45년이 되면 일본이 항복한 후에 이제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지면서 응해낭조가 끝나죠. 1940년이 되면 일본군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베트남 북부로 점점점 들어와서 프랑스하고 연합전선을 펼쳐요. 그런데 43년, 44년이 되니까 프랑스군이 연합군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베트남에서 프랑스군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선제 공격을 해서 프랑스군을 무장 해제시켜요. 1940년부터 간접적으로 프랑스군하고 같이 통치를 하다가 43, 44년이 되면 이제 완전히 자신들이 정권을 탈취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1945년은 베트남도 프랑스가 아닌 일본으로부터 항복 선언을 한 이후로 이제 광복을 찾게 되죠. 물론 남아있는 프랑스군과 일본군을 이렇게 베트남 호치민이 주도하는 그 인민해방군이 이제 진격을 해서 하노이를 점령하면서 만드는 게 우리랑은 약간 다르죠.
우리의 광복군이 만약에 진격을 해서 서울에 왔다면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여기는 그 해방이라고 불러요. 8월 혁명, 8월 해방. 우리는 그냥 광복이라고 부르잖아요.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이렇게 군대를 끌고 가서 프랑스와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그걸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황궁이에요. 여기가 황궁이고 여기가 바다. 바다로 들어오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양쪽이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막혀 있어서 여기에다가 당연히 포대가 있었고 모든 외국에서 들어오는 또는 이제 국내에서 하는 배들이 모두 여기다가 이제 정박을 시켜요. 이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를 갈거나 뭘 한 다음에 이제 이 물길을 따라서 황궁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카이딩제릉 자신들의 릉을 만들었어요. 산 쪽으로 가면서. 그게 구글 지도가요? 그러면 위성 사진으로 한번 봐봅시다. 아, 이건 제가 잘라서 붙이는 거로 PPT에. 네. 위성으로 보면 잘 보이는데. 그 나름 이렇게 그래서 자연지형을 잘 활용한 요새를 여기다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내성, 외성 이렇게 세 가지 겹으로 만들고 그 안에 물길들을 막 만들어서 저렇게까지 튼튼하게 했는데 프랑스 치고냐고 그러더니 슈퍼맨스 갔어. 그때만 해도 이렇게 직접 총칼 들고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프랑스군은 멀리서 포격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포격을 하니까 견디질 못하죠. 그 포격에 대한 그런 방어진지 구축이 아니었거든요. 막 포격을 하고 나서 이제 그냥 거의 피해가 없이 프랑스군은 쓱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저를 무기 감각이라고 그래요. 무기 감각. 여기에 있는 요 포대가 여기에 있어서 이 위쪽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포대가 여기에 구축이 돼 있어서 공격을 하도록 또 이쪽 안으로 들어온 것도 다 공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포대가 무너지자마자 바로 조약을 체결해서 우호 조약을 체결하기 시작해요. 그 포대가 무너진다는 말은 여기까지 그냥 들어온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 포대예요. 네? 집처럼. 나중에 이제 지금 베트남 군이 여전히 기지를 구축하고 있는 곳인데 문이 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들어가서 사진 찍었는데 좀 다른 데로 옮긴 것 같았어요. 남아있긴 했는데 강아지들만 몇 마리 이렇게. 이게 거기에 있는 그 등대예요. 아까 그 옆에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바다가 안 보이는데 바로 바다 옆에 다들 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무너지면서 1차, 2차, 그 다음에 1차, 2차 사이공 조약, 1차, 2차 회 조약 하면서 완전히 이제 속국이 되어가죠. 그런 과정에서 유학자들이 막 상소를 올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근데 이미 황제는 아까 보듯이 권신에 막 엉망진창이 된 상태고 싸울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유학자들은 자기가 직접 싸울 수가 없어요. 황제의 명령을 따라야 하니까. 정책을 이런 걸 시행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거는 왕조를 위해서 이렇게 의병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황제가 프랑스에 이렇게 압력을 받고서 의병 활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유학자잖아요. 안 그러면 그게 역적이 되니까.
그 당시 유학자들의 한계였어요. 직접 자기가 시행하진 못하고 정책으로 만들어서 시행해 주세요라고 상소만 올릴 수 있었던 그런 것을 벗어나기 시작한 인물들이 이제 판보이초, 이 사람은 월남망국사를 쓴 사람이에요. 쓴 사람이에요? 그 일설에는 그냥 이렇게 양계초 선생이 쓰고 이 사람이 구술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의 이분이 쓴 걸로 되어 있고 양계초 선생이 읽어준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만났으니까요. 독립운동을 했어요. 일본에 가서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해오고 일본의 힘을 빌려서 뭔가 해보자 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입헌군주제적인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수적인 그런 층들로부터도 많은 호응을 얻었고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입헌군주제는 안 되겠구나, 공화제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입장이 바뀌어요. 근데 그걸 공공연히 이야기를 못해요. 자신이 지지 세력이 모두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고 있었고 그 독립 자금도 다 그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일기나 이런 데서는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밖으로는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못했죠. 그리고 입헌군주제를 지향하긴 했지만 무장투쟁을 했어요. 폭탄을 막 던지고 저격하고 암살하고. 그게 판보이초가 태어난 집이고 이 판보이초는 호치민 주석의 아버지하고 멀지 않은 동네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호치민 주석이 어릴 때 둘이 같은 유학자 또래로 교류를 했어요. 교류하면서 토론도 하고 어린 시절에 호치민은 이제 우물에서 물 떠다가 차 이렇게 옆에서 다리고 이걸 도와주면서 두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자라났다고 되어 있고 커서도 일본의 독립운동을 시작하니까 호치민을 보내려고 했지만 호치민 안 갔어요. 노선이 달랐던 거죠. 그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아라는 거를 호치민이 금방 알았던 거예요. 그분하고 아까는 판보이초, 여기는 판추칭인데 이분은 공화제적인 입장이었고 입헌군주제를 극렬하게 반대했고 프랑스의 힘을 빌려서 계몽을 하자는 주의였어요. 대신 폭력이나 이런 거는 하지 말자라는 거였어요. 우리의 힘을 자강운동을 하자라는 입장이요. 이게 그 대표적인 두 인물이에요, 당시에. 이분은 이제 사이곤시에 있어요, 이 사당이랑 무덤이. 아까 그래서 근황운동이랑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다가 근황운동으로 쭉 이어져서 10년 동안 반프랑스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중부 산악지대에 있었는데 판딩풍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중부 산악지대 이렇게 막 밀림지대예요. 라오스하고 국경지대인데 이곳에서 10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변적들 다 장악해가지고 프랑스군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큰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일으키지 못하고 점점점 수세에 몰려요. 수세에 몰리다가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그 운동도 끝이 나죠. 그러면서 모든 반프랑스 운동이 꺾여요. 의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완전히 이제 포기한 상태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이런 곳이에요. 지금도 일반인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저도 몇 번 갔다가 겨우겨우 이렇게 군인들, 베트남 군하고 같이 이렇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들어갔었는데 프랑스는 하노이 성도 공격을 하죠.
하노이성을, 이게 하노이성 북문이에요, 이거는. 하노이성을 공격한 이유는 윈난으로 가는, 홍강을 따라서 윈난으로 가는 수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사이곤에 있는 메콩강을 따라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메콩강이 너무나 물살도 거세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홍강으로 올라가자. 메콩강 따라서 가는 배 타고 관광할 수도 있어요. 아니, 없죠. 그러니까 메콩강에서 이제 지금도 뭐 어디지? 캄보디아, 라오스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윈난까지가 못 간다는 거죠. 그 물살이나 이렇게 턱들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개척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모든 운동이 다 끝났을 때 이제 북부에서는 티엔단이라고 하는 운동이 생겨나요. 이게 하노이에 있는 호수, 그 검을 돌려받아서 간 그 호수인데 이 호숫가에서 매일 가도연설이 벌어지죠. 가도연설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보자 막 이런 동경이숙 운동도 이 근처에서 벌어지고 막 이래요. 그리고 티엔단 운동이 벌어진 주요한 두 곳 중 한 곳이 이곳이에요.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탑 하나가 세워져 있고요. 그 티엔단 운동이 벌어진 두 번째 이곳은 몽골을 물리친 진왕조의 사당이에요. 그 고향에 있는. 이 두 곳을 중심으로 티엔단 운동이 벌어지는데 티엔단 운동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학자들이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 마을로 가기도 하고 뭐 누구 아는 마을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무당의 옷을 입고 무당이 돼요. 그리고 네. 그래서 단을 만들어요. 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이런 사당 안에다가 단을 만들어서 자기가 무당이 돼서 막 강서도 받고 신비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뭘 하냐면 마을 사람들의 힘을 계속 모아요. 그렇게 하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민족의 어떤 고유한 신, 뭐 여신, 그 다음에 영웅들, 그리고 그 강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아무튼 약간 신비주의적인 것이긴 하지만 다양한 내용의 강서를 받아서 그거를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서 건, 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그걸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내는데 도남경이라고 경전을 하나 만들어요. 이 경전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인쇄를 해서 이제 마을마다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요. 북부 지역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됐을 때 마을이 어떻게 다시 마을들끼리 연대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느냐, 지금 이 과정인 거예요. 그 힘의 원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믿고 있는 무당, 그 다음에 가장 미신적인 거, 이런 것들을 유학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가서 했다는 것, 그게 약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유학자들은 여전히 그 무당을 경멸하거든요. 그렇게 모아서 건집은 남성들이 해야 할 일, 곤집은 여성들이 해야 할 일, 그거를 나오고, 그 다음에 막 뭐 경전이 나오고, 이 유학자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미신의 활동을 하는 거야 라고 공식적으로 막 발표를 해요. 그런데도 이제 프랑스 경찰이 와서 감옥에 잡아가고 하죠.
그게 그렇다고 해도 그게 아니니까. 근데 건집에서는 남성들이 마을을 떠날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에 배워야 한,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유학을 기본으로 하지만 불교적인 수행을 하면서 개인의 어떤 것보다 마을을 떠나고 나라의 어떤 거를 해야 한다. 해외 유학도 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 힘을 키워야 한다라는 거를 막 써요. 뭐 구체적인 방법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어떤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요. 신의 이름을 빌어서, 권위를 빌어서. 그리고 1, 2, 3, 4장 쭉 나오면서 생활에 뭐 도박하지 말고 술 뭐 이런 거 다 나오고, 제일 마지막 장에 나라를 사랑하는 게 나와요.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의 나라는 용의 자손과 선녀의 자손인 우리나라는 동포이고 저저저. 결국 그 이제 프랑스로부터 우리의 나라를 지키자. 근데 거기서 중요하게 드러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나라라는 게 들어와요. 마을 사람들에게. 왕이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왕의 나라였잖아요. 황제의 나라잖아요. 봉건 시대 때는. 근데 여기서 그게 전환이 돼요. 우리의 나라야. 왕 필요 없어. 우리의 조상이 묻혀있고 우리의 후손이 살아갈 우리 나라야. 이것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 우리가 지켜야 해. 그게 등장해요. 그 어머니 시인의 명령으로. 그리고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유학의 개념을 쓰긴 해요. 뭐 삼강오륜 이렇게 쓰는데 그게 뭐 부모에게 이렇게 잘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사회적으로 해 나갈 일들에 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안에서 잘하는 일이 아니라 결혼해서 그쪽 집에 가서 그쪽 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남편이나 뭐 이제 없을 테니까 그러면 자기 혼자서 경제적인 것도 감당해야 하고 자식도 키워야 하고 이런 그 괴로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막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라는 안심에서부터 그런 게 그 우리 동학에도 안심가가 있듯이 그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여성들은 안심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마을에서 가정을 지켜라. 근데 그 가정이 자기가 태어난 가정이 아니라 결혼한 가정이에요. 결혼한 가정을 지키는데 남자가 없는 게 가정이 돼요. 남편은 없어요, 이미. 여성이 혼자 어떻게 가정을 지킬 것인가, 그 어려움. 그러니까 여신이니까 이거 불쌍한 우리 애기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근데 남자를 왜 없앴어요? 남자는 독립투쟁을 하러 일단 총칼을 들고 가야 되죠. 어디론가. 배우러도 가야 되고. 집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을은 여성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북부 마을에서는 늘 이어져 오던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북부에서는 마을이 강하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이런 스타일이. 근데 남부는 마을들이 흩어져 있고 이를테면 이게 지금 메콩강 올라가는 캄보디아로 가기 바로 직전의 도시거든요. 이렇게 수상가옥에서 살고 물이 올라오면 이제 집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딴 데로 어디 가거나 했다가 다시 집을 짓고 막 이런 식이죠. 강을 끼고 항상 물을 저렇게 수상가옥을 지어놓고 살고 있으니까 북부의 마을하고는 좀 결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인종도 좀 다르고요. 북부는 월족이 딱 자기들끼리의 어떤 오래된 5,000년 역사 이거를 이어왔다면 남부는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리고 이슬람교 참족이 여기 내려가서 이슬람교를 한쪽에서는 이제 하고 이게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캄보디아 쪽이에요. 여기가 캄보디아하고 거의 국경지대인 곳이고 이곳이
반프랑스 운동의 어떤 거점 같은 곳이었어요, 여기가. 이거. 여기하고 좀 위로 올라간 산악지대하고 좀 밑으로 내려간 세 군데가 이제 프랑스군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독립군 기지 같은 곳들이었어요. 이렇게 바로 캄보디아하고 국경지대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고추를 말리고 있더라고요. 젓갈을 막 해야 하니까 고추를 말리는 것 같았어요. 이것도 이제 그 마을인데요. 마을 가운데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인데 겉에 다시 다른 줄기가 올라가서 살아있는 나무처럼 돼. 이게 아까 너른 들판이 바라보이는 그 사진을 찍은 게 이 산 정상이에요. 완전히 평야지대니까 조그마한 산만 있어도 신령스러운 산이 돼요. 이게 삼이라는 이름의 산인데 이 산에는 이렇게 서안사가 있어요. 북부에는 아까 티엔단 운동이 벌어졌다면 남부에는 부선끼흥, 그러니까 한자로는 보배보, 산, 기는 기하다 할 때 기, 흥은 향이에요. 그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 운동을 벌인 사람이 무덤이 이 안에 있어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운동을 했고 그 이후에 남부에 모든 신종교가 생겨나요. 근데 남부에는 그렇게 종교적인 것도 다양하고 이러니까 어느 민족의 그런 고유한 여성 신앙 이걸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가지고 다른 분야를 이제 통합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요, 이 운동이. 그리고 이 운동을 전개한 서안불사가 도안민 휘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약간 반승반속 같은 사람인데요. 일설에 따르면 아까 그 떠있던 농민군에 몰락해버리니까 응원항제가 씌워지면서 다 죽이거든요. 이미 죽은 능을 파서 이렇게 갈갈이 막 부관 참시를 하고 머리는 가져다가 이제 그 가축 우리 밑에다가 막 던져놓고 막 이런 것들을 해요. 그 후예라고 하는 말도 전해져 내려와요. 이름을 바꾸고 변상명해서 이제 남부로 내려와서 살았던. 근데 이분은 아까 물길처럼 그렇게 3, 3호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법을 하는 거죠. 설법을 하는데 위에 아까 티엔단 운동하고 비슷해요. 개인의 삶이 아닌 어떤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역설을 하는 건데요. 여기는 사찰이 있지만 이 사람은 아무런 종교적인 그런 건물도 만들지 않아요. 단도 설치하지 않고 밭에서 일하면 밭에서 한 서너 명이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제 상부상조하고 이런 운동을 펼쳐요. 이 지역들은 아까 북부 지역은 마을이 워낙 강하니까 프랑스 식민 지배를 하는데도 거기는 약간 자치구처럼 둬요. 거기 자치구처럼 두고 중부 지방은 이제 황제를 통해서 통치를 하고 남부는 직접 통치를 해요. 남부는 곡창지대이고 뺏어갈 게 많으니까 프랑스가 직접 세금을 매기고 자신들이 챙겨가요. 중부는 황제를 통해서 대리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눠버린 이유가 있어요.
통일하지 못하게, 통합된 힘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걸 흩어버리는 거죠, 세죠. 거기다가 라오스, 캄보디아로 막 이주시켜요. 그 라오스 사람들,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가서 프랑스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프랑스 관리로 거기 파견해요. 그리고 막 착취하도록 시켜. 그러면 캄보디아와 라오스 사람들은 프랑스를 욕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을 욕하기 시작해요. 이런 분열 정책을 펼치죠. 여기가 이제 무덤인데, 이 앞에는 지금도 가니까 그 아픈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서 구걸은 아닌데, 아무튼 여기에 있으면 뭔가 먹을거리도 하나 생기고, 뭔가 이렇게 누가 뭐 하나 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사찰 근처에서 이렇게, 여기는 우기 건기만 있으니까 옷 그냥 간단한 옷 하나면 겨울에도 춥지 않게 견딜 수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손에는 뭐 향 하나 이렇게 팔아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거의 구걸을 하는 거죠. 그 서한사 내부예요. 그래서 이 남부 지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동남아시아적인 특성을 가진 마을들이 조금씩 있지만 신경 안 쓰고 살아요. 이 마을, 저 마을, 저 마을. 서로 침략하지만 말자. 그래도 충분히 그만큼 이제 먹고 살 만큼 땅이 많으니까, 땅이 많이 남아도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만달라 체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서로 신경 쓰지 않고 마을들이 각자 알아서 이렇게 쭉 사는데 상호 존중 정도만 하는. 그리고 외침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하나로 뭉쳐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은 잘 없어요. 북부는 그게 중국의 침략을 계속 받다 보니까 굉장히 강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럿이 그냥 모여서 사는 그 정도만 있고, 누군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로 모아서 뭔가 큰 힘을 만들어내자라는, 그건 굉장히 부족하죠, 남부에. 다만 너무 착취가 심하니까 그것에 맞서서 일어나는, 그리고 착취만이 아닌 이제 여러 가지 그 비윤리적인 행동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벌여요, 프랑스가. 지나가다가 쳐다봤다고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괜히 지나가다가 발로 차버리고,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굉장히 강했죠. 또 남성에 대한 폭력도 강했어요. 프랑스군이 그 베트남 남성을 데려다가 이제 그런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서는 뭘 하라고 하냐면 학불수인, 학불, 불교를 배우고 수행을 하는데 인은 유학의 인이기도 하고 그냥 사람 인자를 쓰기도 해요. 베트남어로 발음이 같아요. 그러면 위에서는 아까 티엔단 운동에서는 유학으로 학문의 기본을 삼고 실천에서는 불교를 들었거든요. 그 베트남 북부의 상황이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불교를 배우고 유학으로 수행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사람이 되는 수행. 거기다가 플러스 사은 효의, 4개의 은, 사은, 은혜, 효하고 의. 이게 가정과 공동체의 관계들을 이제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비윤리적이 되니까 도덕도 늘어나고, 사회 전체가 이렇게 비윤리적이 돼가니까 나도 이제 비윤리적인 것들로 이제 내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사회적 흐름이 형성이 되잖아요. 프랑스는 그걸 더 조장하고 그렇게 돼서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니까 그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운동으로 이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너희들도 다 같이 나 정도의 어떤 부처급의 사람이 될 수 있어라는, 실제 부처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같이 분리시켜서 보지 않는, 이 사은효의는 원불교의 사은효의가 있는데 그거랑 같아요. 사은은 부모, 선조, 나라, 삼보, 인류동포, 이 네 가지 은인데, 이 네 가지 은은 이제 부속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존재를 이 관계 속에서의 나로 설정을 해놓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 사은이 없으면, 부모, 선조가 없으면 나도 당연히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속이기도 하지만 속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넘어선 해탈로 가야 되는 불교의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게 네 가지 은혜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속박이 아닌 은혜로. 이 은혜라는 게 식민지 착취를 그렇게 당하고 온갖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은혜로운 존재구나 라는 걸 깨우쳐 주는 대로 가요. 그러니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나란 인간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서 형성된 고귀한 존재구나. 우리 동학의 시천주의 느낌하고 유사한 거죠. 이건 불교적으로 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 이 운동이 끝난 다음에는 크게 두 흐름으로 가는데, 하나는 신종교들이 막 생겨요. 물론 비밀 조직들이 생겨서 독립운동을 하죠. 하나는 무장투쟁으로 나가요. 반프랑스. 이 종교의 이론을 가지고. 우리 동학농민군이 일어설 수 있었던 그런 힘도 이제 여기에 있는 것하고 유사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북부와 남부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다른 것은 그 자연 환경과 어떤 인문 환경이 다르니까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공동체적인 것을 형성을 하고 뭔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거를 막고 있는 이제 식민지배 세력을 몰아내는 그런 운동으로 나아가는 기본적 이론이 이제 형성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실천해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게 좀 다른 점이, 예전에 그 송이 리왕조를 침략할 때 왕한사위 신법을 만들고 송의 국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월을 침략하거든요. 그 침략함으로써 문제를 극복해요. 국내 문제를. 덩샤오핑이 중월전쟁을 일으켜서 한 달 동안 이제 침략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 한 달 행위로 인해서 덩샤오핑은 자신이 장악하지 못했던 분권을 장악해요.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국제적인 관계를 막 이렇게 자기가 장악하고 프랑스를, 아니, 베트남을 곤란에 빠뜨리죠. 그런 제국주의적인 특성, 그런 제국주의적인 특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와 베트남은 어떤 자기 희생적인 것, 아니면 그렇죠. 자기 희생적인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뭔가 초월해 나가는 그런 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베트남이 북부와 남부에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유학자가 그렇게 무당이 되는 것도 좀 충격적이었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게 역량이 모아지면서 호치민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호치민이라는 인물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런 수많은 토대 위에 이렇게 호치민이 사회주의를 진행을 할 수 있었고, 이 흐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치민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기회가 되면 강의를 하겠지만, 호치민이 어렸을 적에 지금 이게 회에 있는 호치민이 살던 집이요. 꼬맹이 때. 5살 때 여기로 와요. 엄마의 이렇게 대나무 통에 담겨가지고. 아버지가 여기 와서 태학생도 되고 관리도 슬슬 되려고 하니까 여기 와서 생활을 하는데, 어린애니까 뛰어놀면서 살아요. 그 옆에 있는 이런 물가에 가서 놀고, 그러다가 국학이라는 곳이에요. 프랑스가 세운 학교 거죠. 그런데 이 안에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의식을 가진 베트남 교사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여기는 프랑스 잡지와 프랑스 그 책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기본으로 배우고 그거를 막 읽으면서, 정확하지는 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호치민이 진짜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서방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이때 자유평등 박애, 프랑스의 자유평등 박애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자유평등 박애가 뭔데? 이 하고 있는 이 꼴을 보면 이게 자유평등 박애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기서 학교 다녀요. 지금도 학생들이. 거기에 학교 본부 앞에 이제 서 있는, 이때 이름은 응엔 떳타잉에서 필성, 원필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학교를 다녔어요. 이 학교를 다니면서 형하고 누나도 있었는데, 그 둘도 다 이제 반프랑스 운동을 하다가 조용히 이제 사라지죠. 결혼도 못하고. 여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항세 운동이 벌어져요. 여기도 그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항세 운동이 벌어지는데 프랑스 수십만이 몰려와서, 그 주변에서 수십만이 몰려와서 이 회 지역에 있는 그 프랑스 감독의 면담을 요청을 해요. 그 농민 대표, 너무 이제 기세가 세니까, 그래 만나서 무슨 얘기인지 해보자 이러니까 농민 대표를 뽑아요. 그 당시에 통역이 호치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통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통역이 베트남 편인 거예요. 베트남 농민 편. 그러니까 일단 찍혀요. 찍히고 나서 결렬됐어요. 결렬되니까 프랑스군이 발포하기 시작해요. 막 죽어요. 그 시위 안에, 시위를 벌이다 죽은 안에 호치민도 끼어 있었어요. 근데 프랑스 경찰에 그게 발각이 돼서 몰래 숨어 있다가 며칠 뒤에 학교에 갔는데 퇴학을 받고, 그 아버지도 관리였는데 문책을 받고, 그렇게 되죠. 호치민 어머니 무덤이에요, 여기는. 호치민 어머니는 호치민 동생을 낳다가, 호치민이 10살, 11살 무렵에 아까 그 집에서 동생을 낳고, 그 동생도 죽고 어머니도 죽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10세, 11세 때. 아까 항세운동은 14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고, 뭔가 세상은
그렇고 이제 새로운 지식은 막 받아들여지고 앞은 안 보이고 이런 상황에 젊은은 아니고 이제 10대 시절을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이 부인이 죽으니까 아버지는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죠. 아들들은 알아서 살아라. 알아서 살아라고 보내고 유랑지식인이 돼요. 당시에 지식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길이죠. 유랑하면서 뭔가 조용히 이렇게 독립의 그런 정신을 조금 퍼뜨리면서 때를 기다리는,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무장투쟁을 하는, 폭탄을 던지고, 아니면 국내에 있으면 감옥에 있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무덤은 아까 남부에 있는 메콩강이 두 갈래로 베트남 남부로 들어오는데 그 위쪽 갈래, 그거를 띠엔강이라고 해요. 선강, 밑에는 후강 이렇게 부르는데 그 선강가에 마을에 무덤이 있어요. 왜 확장 안 하셨어요? 너무 떨어져 있어요, 둘이. 너무 떨어져 있고 그 시기도 아주 다르고, 나중에 이 아버지의 무덤을 호치민이 주석이 되니까 옮기려고 했죠, 고향으로. 그러면 어머니 옆에 이렇게 같이. 그 어머니는 훈장의 딸이어서 이제 고아로 자랐고, 그래서 둘이 상당히 사이가 좋았어요, 부부가.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안 된다. 우리 선생님이다. 이곳 살면서 이제 교육도 하고, 그 유학자니까 의술도 알잖아요. 의학 아픈 사람 고쳐주기도 하고, 산소 자리도 봐주고, 뭐 이런 걸 다 한 거죠. 그래서 존중을 좀 받아서 우리 선생님은 우리 마을에서 모실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돈을 좀 지원해서 그나마 좀 번듯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회는 응애낭조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호치민이라는 인물이 어렸을 적에 거기서 자신의 어떤 꿈을 키워나간, 그 다음에 호치민은 회 학교를 떠나서 사이곤으로 넘어가서 사이곤시의 부두 노동자들하고 같이 일을 해요. 근데 너무 체격이 너무 작으니까 거기 어울려서 지내면서 그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억압당하고 있는 현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프랑스 상선의 요리사로, 보조 요리사로 감자 깎는 일을 하는 거죠. 설거지하고. 그걸 타고 프랑스 식민지들을 돌아다니죠. 그 다음에 나중에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가서 몇 달 동안씩 살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세상을 돌아다녀 보니 이게 베트남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프랑스 공산당에 입당을 하고, 프랑스 공산당이 가진 한계, 민족이 아닌 어떤 계급 문제 혹은 민족 문제는 좀 외면하고 있는 그런 한계와 함께 식민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회주의자지만 프랑스 사회주의자니까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알고 소련으로 넘어가죠. 나중에 이제 밝혀진 것들이 그때 친하게 지냈던 일본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같이 가자, 소련으로. 이 더러움이라고, 아무튼 이 약간 뭐 문제가 있는 이 파리에서 우리가 어떤 혁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소련으로 가요. 근데 가서 이제 레닌 학교에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코민테른 요원이 되고, 그 이후가 쭉 이어져서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독립을 시키죠. 프랑스를 몰아내고 미국을 몰아내고. 회는
이거는 이제 북부에도 있어요. 그 유약을 칠하지 않은 토기에다가 밥을 쪄서 먹는. 회가 음식이 되게 풍부해요. 그리고 궁중 요리가 남아 있어요. 궁중 요리는 사실 맛은 없는데 멋은 엄청 있어요. 막 이렇게 손재주들이 좋아요, 진짜. 막 깎아서 먹지 못할 거를 만들어놔, 이렇게 당근. 뭐 이렇게. 근데 솔직히 별로 맛은 없었지만 뭐 다양하긴 해요. 그리고 회 왕조에서는 다른 왕조하고 다르게 그 생선 회를 먹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니면서 먹었던 거를 찍은 거예요. 이거 아주 잘 먹을 때 좀 이런 것도. 요거는 아주 흔한 나무에 요만큼씩 달리는 열매인데 반류를 시켜요. 소금을 넣고 좀 식초 새콤하게 해서. 그러면 이 열매는 원래 독이 있는데 좀 살짝 그 쌉싸름하면서도 뭐 묘한 맛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팔지도 않을 정도로 흔한 거여서 시골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밥하고 이것만 이제 먹거든요. 처음 우리가 첫 강의 때 할 때 그 전쟁의 신이 있잖아요. 전쟁의 신이 막 밥을 먹으면서 커지잖아요. 그때 전쟁의 신이 먹은 게 밥하고 요거 두 개였어요. 옆에 국수나 뭐 두부 튀김. 두부 튀김을 시장에서도 파는데 신선한 두부는 그냥 팔고 다음 날이 된 두부는 튀김으로 팔아요. 고기도 신선한 고기는 삶아서 먹고 하루 이틀 지나면 구워서 먹어요. 이렇게 이제 그 회의 전통적인 음식을 조금씩 하나씩 해서 한 플레이트로 이렇게 파는. 근데 저는 이제 좀 입맛이 까다롭지도 않고 맛 잘 구분을 못해서. 근데 이분들은 이것에는 항상 뭐 이걸 찍어 먹어야 되고 이렇게 소스가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마늘 같네. 이거요? 오른쪽에 마늘 있어. 이거요? 위에 아니 이거는 레몬글라스에다가 그런 밑바닥이야. 레몬글라스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다져서 이렇게 싸요. 그러면 레몬글라스 향이 고기에 들어가는데 그걸 살짝 구운 거예요. 이건 맛있어요. 해산물이 풍부해서 오징어 뭐 이런 게 굉장히 풍부하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지막 왕조인데 예정에 없는 호치민까지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아까 북부의 티엔단 운동이나 남부의 부성 끼흥 운동처럼 그 자신들의 어떤 뿌리로부터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태도. 우리도 지금 그게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문제가 있는데 유럽의 어떤 이론을 가져와서 그거를 배우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거를 배우고 그거를 실천하려면 우리 거가 되지 않으면 실천이 안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는 전혀 차라리 이제 가서 구슬하는 게 낫지. 그거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과정들이. 이런 결합해서 실천화시키는 과정이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태도였어요, 베트남 지식이. 지금 베트남에서 철학하는 친구들도 논리적으로 글 쓰는 거 잘 안 해요. 그럼, 야, 뭐, 이거 논문을 이렇게 써? 이런데 실천적인 거예요, 그게. 너무나 쉬우니까. 우리는 막 어려운 말도 쓰고, 막 이렇게 주석도 달고 하는데, 그건 그게 없어요, 잘. 그런 태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베트남의 어떤 한 특성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의 특성이 있고 분명히 우리도 그런 동학이나 원효나 수훈선생이나 원효나 이렇게 보여줬던 태도들이 실천적인 거를 그 안에 담고 있잖아요. 이론 속에.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거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서구의 것들도 많이 배웠고 본격적으로 우리의 것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